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기 힘든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버드 졸업생이라며 자신을 속여 결혼에 성공한 한 남자.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부유한 아내를 교묘히 조종해 끔찍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말은 충격적이게도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사건이 벌어진 대만 화롄현의 친부지자 해상 고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절벽 위에 위치한 아름다운 옛길로 유명하지만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친부지자라는 이름은 부모도 자식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곳에 얽힌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오래전 한 어머니가 딸을 등에 업고 나무 다리를 건너던 중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어머니는 다리를 건넜지만 딸은 바다에 휩쓸려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곳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친부지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설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2012년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인간의 어두운 본성과 비극이 얽힌 끔찍한 범죄였는데요. 2012년 5월 4일 대만 화롄현 풍비냥에서 한 남성이 평소처럼 낚시를 나섰습니다. 화둥 해안도로를 따라 걷던 그는 얕은 해안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은 물에 떠밀려 온 듯 보였지만 옷은 온전했고 이미 심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였습니다. 대만 동부 해안은 낚시 명소로 종종 익사체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 시신은 달랐습니다. 손목, 발목, 그리고 목에는 밧줄과 철사가 감겨 있었죠. 누군가 시신을 일부러 바다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오후 1시 40분경 경찰과 해안 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부검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발견된 여성의 시신은 살해된 뒤 해안가에 유기된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신에는 저항의 흔적이나 몸싸움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독극물 반응 또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그녀를 저항 없이 제압한 뒤 질식사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경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신에서 채취한 불완전한 지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대조 작업을 시작했지만 며칠간의 노력에도 일치하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최근 실종 신고된 사람들의 명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특징과 일치하는 인물을 찾기 위해 대만 전역의 데이터를 검토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해안선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핑둥, 타이둥, 화롄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좁혔고 심지어 화롄 북쪽의 이란 지역까지 확대했지만 피해자와 일치하는 실종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자 경찰은 피해자가 대만 현지인이 아닐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녀는 가족이나 친구가 없는 고립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대만 외부에서 온 인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얼굴은 부패로 알아볼 수 없었고 지문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몸에서도 옷조차도 특별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마지막 희망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틀니에 걸어야 했습니다. 틀니는 일반적인 틀니가 아닌 고정식 전체 임플란트 틀니로 잇몸에 고정되어 쉽게 제거되지 않는 특수한 형태였습니다. 보통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이 틀니는 흔하지 않은 만큼 신원을 추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틀니를 제작하는 병원이 너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틀니를 제작한 치과 의사들조차도 이 틀니가 누구의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틀니를 들고 치과 병원을 샅샅이 뒤지며 피해자의 신원을 찾으려 했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경찰의 노력은 2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단서 없는 수사에 지친 경찰들은 점점 동력을 잃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담당한 형사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끈질긴 노력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2012년 7월 어느 날 저녁, 팀장은 3명의 형사와 함께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화롄의 한 도교 사원을 지나게 됩니다. 평소 신앙심이 깊었던 팀장은 사건 해결을 기원하기 위해 잠시 들르기로 했습니다. 4명의 형사는 사원의 정전으로 들어가 향을 피우며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그때 사원에 있던 한 수구, 즉 도교에서 신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이 팀장을 향해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들 뒤에 있는 그 여자는 누구인가요? 왜 같이 들어와서 기도하지 않나요?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형사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주변에는 형사들뿐이었고 저녁이라 다른 방문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구가 말한 여자는 보일 리 없었죠. 형사들이 믿지 않는 표정을 짓자 스구는 문 쪽을 가리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바로 저기요. 손에 틀니를 들고 당신들에게 계속 절을 하고 있는 중년 여성이요. 왜 아무도 못 보고 있나요? 이 말을 들은 형사들은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원 안에는 4명의 형사와 남자 주지, 그리고 스구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틀니를 들고 있었다는 점까지 똑같았죠. 스구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북부 지역 여성 같아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며칠 후 화롄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두 팀으로 나뉘어 북부로 향했습니다. 한 팀은 타이베이 경찰과 협력해 최근 3개월간 실종 신고된 사람들을 조사했고, 다른 한 팀은 피해자의 틀니를 들고 타이베이 북부 지역의 치과들을 일일이 방문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세 번째로 방문한 치과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타이베이 북부 베이터우에 위치한 신광치과의 책임자인 류 씨는 경찰이 틀니를 보여주자 즉시 자신이 그 틀니를 제작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틀니의 주인이 천이라는 이름의 단골 고객이며 그녀가 베이터우의 치엔로에 거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신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죠. 한편 실종자 명단을 조사하던 다른 팀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타이베이 경찰에 따르면 5월 2일 새벽 차이진진이라는 남성이 아내 천이가 실종되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경찰서를 찾아와 단순한 오해였다며 신고를 철회했죠. 그런데 한 달 후 6월 14일 차이진진은 다시 아내가 실종되었다며 신고를 했고 이후로도 그녀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이 정보를 접한 경찰은 즉시 베이터우 치엔루에 위치한 실종 신고를 한 차이진진과 그의 아내 천이가 함께 거주했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이진진과 천이는 두 아이를 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째 딸 차이징징이 초등학생일 때 둘째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으면서 가정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병간호에 전념하기 위해 부부는 딸 차이징징을 외할머니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죠. 몇 년 후 둘째 아들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딸 차이징징은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떨어져 지내며 외로움을 겪었던 차이징징은 점점 반항적이고 고립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학업 성적은 바닥을 헤맸고 부모의 노력에도 딸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 후 어머니 천이는 딸의 미래를 위해 뉴질랜드 유학을 결정했지만 그 선택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뉴질랜드로 간 딸 차이징징은 부모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학업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졸업장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보다 20살 많은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그 남성은 하버드 졸업생이라 소개하며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놀랍게도 사기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고 하버드 졸업생은커녕 정규직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징징은 이 남성에게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했지만 듣지 않았고 무려 11년 동안 뉴질랜드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딸 차이징징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해 어머니 천이가 멀리서 생활비를 보내줘야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갔겠죠. 2010년 10월 딸 차이징징은 뉴질랜드에서의 삶이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자 연인 정주중과 함께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귀국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끝없는 추락의 시작이었죠. 타이베이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안정적인 직업도 없었고 결국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했습니다. 낮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삶이었죠. 그러다 결국 이들은 생계를 위해 범죄에 손을 대고 맙니다. 2011년 7월 타이베이의 한 대형마트에서 음료수와 고기를 훔치다 발각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또 다른 마트에서 고기와 해산물을 훔치다 차이징징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두 차례 절도 혐의로 3개월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그녀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연인 정주중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서도 도둑질을 이어갔고 심지어 경찰에게 욕설까지 퍼부으며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차이징징의 부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딸에게 정주중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딸은 부모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했고 결국 아버지 차이진진은 딸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11년 12월 감옥에서 출소한 차이징징은 부모님을 찾아가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바꾸고 싶다며 부모님께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 줄 수 있는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죠. 어머니 천이는 딸이 이렇게까지 간절히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딸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고 결국 남편을 설득해 30만 대만 달러를 딸에게 건넸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차이징징은 집을 보러 다닌다는 핑계로 부모님과의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1일 어머니 천이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집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드디어 변했다고 믿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어머니 천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남편 차이진지는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보이지 않자 딸과 정주중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두 사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차이진지는 경찰에 아내가 실종되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온 차이진지는 천이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고 일이 생겨 늦게 들어올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이진지는 아내 천이가 남긴 메모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무사하다고 믿었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취소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5월 6일 한 여성의 시신이 화롄 해변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도 그는 내 아내일 리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차이진지는 아내가 실종된 상태에서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대만을 떠나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를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대만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아내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다시 경찰서를 찾아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차이진진의 집에서 천이의 머리카락과 개인 물품을 수거해 DNA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며칠 후 화롄 해변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이 바로 천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딸 차이징징과 그녀의 연인 정주중은 왜 연락이 두절되었을까요? 경찰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정주중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순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차이징징과 정주중은 이미 사기 혐의로 대만 법원에서 수배 중이었습니다. 2012년 3월 23일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 차이징징과 정주중은 타이베이의 한 화장품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중년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 여성처럼 분장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학교 행사에서 교장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었죠. 가게 주인은 이를 믿고 차이징징을 사진 속 여성, 즉 엄마 천이의 모습으로 분장시켰습니다. 하지만 분장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사기 혐의로 법원에 출석 명령을 받았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왜 차이징징은 어머니 천이의 모습으로 변장했을까요? 경찰은 이들이 어머니 천이의 신분을 도용해 불법적인 일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천이가 이를 눈치채자 두 사람이 어머니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사건 당일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5월 1일에서 4일 사이 차이징징과 정주중의 휴대전화 신호는 화롄의 한 병원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천이의 시신이 발견된 해변에서 불과 55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사건 당일 차이징징이 전기 충격기와 방어용 장비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기 충격기를 통해 천이를 제압한 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바로 범행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가 사용되었는지 알게 되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 범행 도구가 오히려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차이징징이 구매한 전기 충격기와 전기봉은 범행 도구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기 위해 차량에 주목했습니다. 차이징징과 정주중이 사건 당시 차량을 렌트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렌터카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30일 밤 8시 42분 두 사람은 타이베이의 거상 렌터카에서 승용차를 빌렸습니다. 대여 시간은 하루였고 다음 날 밤 8시 42분까지 반납하는 조건으로 2,100대만 달러를 결제했죠. 하지만 5월 1일 저녁 차이징징은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여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 후에도 두 사람은 5월 3일부터 4일까지 4번이나 렌터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연체료 문제를 논의했고 5월 4일 밤 8시 50분
연체료 5,860대만 달러를 결제하며 차량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반납받은 렌터카 직원은 트렁크에서 강렬한 악취를 느꼈습니다. 정주중은 활어 해산물을 운반했다며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고 직원도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반납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트렁크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고 직원들은 결국 트렁크 내부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트렁크 하단의 스페어 타이어 보관함에서 정체불명의 붉은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렌터카 회사는 이 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방치되었고 냄새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즉시 해당 차량을 압수해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트렁크 하단에서 발견된 붉은 액체는 사람의 혈흔으로 확인되었지만 오염 상태가 너무 심각해 DNA를 추출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던 단서를 놓친 셈이었죠.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 데이터와 이동 경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5월 3일 차량이 화래년 지점을 지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은 시신이 발견된 풍빈 해변과 차로 10분 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5월 3일 오후 3시경 풍빈 해변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차이징징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또 다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5월 3일 저녁 7시 38분 그녀는 화래년 지안양의 한 슈퍼마켓에서 대량의 청소 용품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품목은 냄새 제거제, 철제 브러쉬, 주방용 종이 타월 6개, 강력 세제 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 내부를 청소하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러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의 신문과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차이징징이 사건 발생 며칠 전인 4월 28일 타이베이의 한 개인 창고를 대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창고는 타이베이 숭산구에 위치한 모얼 스토리지라는 이름의 공간으로 그녀는 이곳에서 한 개의 보관함을 빌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5월 4일 그녀가 이 창고를 이용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5시 39분부터 밤 9시 17분까지 누군가가 이 보관함을 무려 10번이나 열고 닫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창고 내부에는 CCTV가 없어 그들이 무엇을 보관하거나 꺼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창고가 범행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숨기기 위한 장소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이제 두 용의자 체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고 주로 타이베이의 고급 PC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PC방들은 샤워 시설, 식사 공간, 심지어 잠자리까지 제공하는 곳으로 이들에게는 완벽한 은신처였죠. 경찰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규모 잠복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7일 자정 무렵 타이베이 다안구의 한 PC방에서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저항할 틈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경찰은 차이징징의 가방에서 매우 중요한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피해자 천희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열쇠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두 사람이 피해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체포 다음 날인 9월 8일, 경찰은 이들이 숨겨둔 여행 가방을 압수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슈퍼마켓, 렌터카 업체, 그리고 개인 창고에서 발급된 영수증들과 함께 다량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영수증들은 사건 당일과 그 이후의 행적을 추적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차이징징이 대여했던 모얼 스토리지 개인 창고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물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창고는 단순한 보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구들이 대거 보관되어 있었죠. 스카우트용 밧줄 4개, 굵은 철사와 가는 철사 각각 1묶음, 테이프 3개, 수갑과 족쇄, 커터칼과 가위, 접이식 칼, 플라이어, 전기 충격기, 그리고 대형 검은색 비닐봉투까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래년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상세 지도 4장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이러한 물건들을 이용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고에서는 피해자 천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물건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천희의 도장이 들어있는 도장함, 그녀의 사진첩, 개인 물품으로 보이는 모자와 안경,
이 모든 물건은 두 용의자가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철사였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창고에서 발견된 굵은 철사와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던 철사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창고에서 발견된 철사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두 용의자가 범행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9월 18일 경찰은 차이징징과 정즈중을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사람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혐의를 피해자의 남편이자 아빠인 차이징진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천이와 남편 차이징진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틀어졌다고 합니다. 부부는 재산 분배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었고 때로는 폭력적인 갈등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차이징진은 아내에게 신경을 마비시키는 약물을 주기적으로 주사하며 그녀를 괴롭혔다고 했죠. 그리고 아내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천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딸 차이징징에게 편지나 전화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다고 두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차이징징은 아버지 차이징진과 늘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용의자는 사건 발생 전후의 의문스러운 행적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5월 1일 차이징징과 정즈중은 엄마와 집을 보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에 전화를 걸었을 때 부모님이 또다시 격렬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약속을 취소하고 타이베이 시내를 배회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5월 2일 오후 두 사람은 타이베이 내이우구를 걷던 중 아빠 차이진진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당시 차이진진은 뭔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5월 3일 아침이었다고 말합니다. 정즈중은 친구와 함께 화롄 해안으로 해산물을 운반하던 중 또다시 아버지 차이진진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진진이 정즈중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5만 대만 달러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이진진은 바로 5월 1일 아내 천이를 살해했다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차이진진은 5월 2일 오후 끌고 다니던 여행 가방에 천이의 시신을 넣었으며 시신을 화롄 해안의 절벽 아래에 유기했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만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칠 계획이라며 정즈중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이진진이 차이징징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이징징은 연락이 끊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점점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정즈중은 차이징징에게 진실을 털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말 차이징진은 직접 딸에게 자신이 아내 천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천이와 차이진진이 주고받은 일기, 편지, 차용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서들은 9월 8일 경찰이 압수한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바로 그 파일들이었습니다. 두 용의자의 주장은 사건의 진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단서는 두 용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차이진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검찰은 차이진진의 여행 가방에서 압수한 문서들을 열람했습니다. 그 안에는 차이진진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기, 편지, 차용증 등 총 7개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차이진진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에는 나는 내 엄마 천이를 죽이고 시신을 침부지자 절벽 아래에 버렸다. 너의 남편 정즈중이 내 이동 경로를 알아챘고 도로에서 나를 목격했다. 나는 매일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너는 내가 한 일을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피해자 천이가 딸 차이징징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천이는 자신의 생명이 남편에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절히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차이징진이 범인임을 지목하는 결정적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문서들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차이진진의 편지와 피해자 천이의 호소는 모두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허술한 점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이 문서들이 차이징진과 정즈중이 차이진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편지와 일기의 필체와 내용이 지나치게 명확하게 차이진진을 범인으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아내가 실종됐다면 남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연히 걱정하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아내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차이진진은 너무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내 천이가 단 한 번도 집을 며칠씩 비운 적이 없었음에도 그는 아내의 실종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만을 떠나 중국으로 여행까지 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무관심을 넘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차이진진은 아내가 사라지자마자 아내가 직접 남긴 것이라 주장하는 메모를 보여주며 경찰에 가서 실종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오히려 그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연기처럼 보였죠. 경찰은 이 점에서부터 차이진진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천이를 제압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 충격기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놀랍게도 조사 결과 차이징징이 구매한 2개의 전기 충격기는 사용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피해자를 제압했을까요? 바로 사건이 발생한 5월 1일, 5월 2일, 그리고 5월 3일 차이진진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밝히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차이진진은 조사에서 이 중요한 며칠 동안의 행적을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시점의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의 이 같은 태도는 오히려 의심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버지 차이진진의 지문은 창고 곳곳에서 발견되었지만 차이징징과 정주중의 지문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이징징과 정주중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전기 충격기와 전기봉은 나쁜 사람들이 많은 PC방에서 자기 방어용으로 구매한 것이며 렌트카는 외국 친구를 위해 대신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외국 친구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렌트카가 타이베이를 떠난 기록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외국 친구가 이미 대만을 떠났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차이징징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까지 외국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휴대전화 신호가 화렌에서 잡히고 신용카드가 현지 슈퍼마켓에서 사용된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진술이 단순한 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편지, 차용증, 일기장을 감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서들의 필적은 차이진진과 피해자 천이의 필적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차이진진이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치밀하게 그의 필적을 흉내낸 것일까요? 이 결과는 사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차이진진을 정식으로 용의자로 지목하고 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그의 혐의를 벗겨주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대신 차이징진과 정주중이 아버지 차이진진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차이징징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증거를 제시하며 설득 끝에 그녀는 결국 이전의 진술을 모두 뒤집고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차이진진이 어머니 실종을 바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차이징징이 천이의 필체를 흉내내어 테이블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메모는 마치 천이가 스스로 집을 떠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차이징진과 정주중은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차이진진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이징징은 천이의 필체를 흉내내어 메모를 작성했고 두 사람은 차이진진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과 편지를 조작했습니다. 또한 차이진진이 창고를 독점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이용해 그의 지문이 남아있는 물건을 일부러 남겼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차이진진이 범인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차이징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돈이 부족했고 어머니가 우리 관계를 반대하는 게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차이징징과 정주중은 뉴질랜드에서 돌아온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며 임시 통역일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훔치며 버텨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런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머니 천이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주중은 어머니 천이가 나쁜 운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며 그녀를 없애야만 자신과 차이징징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고 유도했습니다. 차이징징은 정주중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어머니를 상대로 돈을 빌려보며 그녀의 반응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천이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차이징징의 거짓에 속아 딸의 계좌로 30만 대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차이징징은 돈이 떨어지자 다시 어머니를 찾아가 이번에는 100만 대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천이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녀 간의 갈등은 격화되었고 결국 말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이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남편 차이징진에게 알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차이징징은 이 거절을 통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즈중이 말한 대로 어머니는 자신들의 삶을 방해하는 아군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그녀는 정즈중과 함께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를 제거하고 부모님의 집을 자신 명의로 바꾼 뒤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고, 차이징징이 어머니로 변장해 서류를 위조하려 했지만 부동산 담당자가 이를 알아채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4월 20일 두 사람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들이 머물던 인터넷 카페의 이용 요금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절망과 분노에 휩싸인 정즈중은 다시 한번 모든 문제의 원인을 천이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정즈중은 차이징징에게 어머니를 살해하자고 끔찍한 제안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차이징징은 이 제안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정즈중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4월 30일 오전 노동절에 어머니를 데리고 집을 보러 가겠다고 차이징징은 아버지 차이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어머니 천이가 집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경로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장갑을 착용한 뒤 천이가 예전에 차이징징에게 준 열쇠를 이용해 조용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천이는 침실에서 등을 돌린 채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약 10분 후 천이는 목이 졸린 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체포 후 차이징징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의 전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반면 정즈중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황당한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며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차이징징은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정즈중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태도가 악랄했기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이징징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전 과정에 가담한 공범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살해한 뒤 아버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행위는 대만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6년 1월 27일 대만 최고법원은 정즈중의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즈중의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정즈중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품행이 좋았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대만 사회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법이 놓친 악인은 하늘이 심판한다고 하죠. 정즈중은 감옥에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질병에 시달렸고 2022년 4월 19일 전신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 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은 정즈중이 차이징징에게 처음으로 살인 계획을 제안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하늘이 그에게 벌을 내렸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